어머님, 반찬은 잘 받았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너무 좁아서 그냥 치웠어요. 딱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눈물 뒤에 사이다가 터지고 그 끝엔 꽃길이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꽃길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김옥자 씨는 올해 68.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15년이 넘었고 홀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 정우 씨가 전부였습니다. 농사일로 키운 아들이 대학을 가고 도시로 나가 좋은 직장에 다니며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정우 씨는 몇 해 전 유리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유리 씨는 스마트하고 세련된 이미지였고 첫인상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 씨는 자주 얼굴을 붉혔고 시댁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김옥자 씨는 섭섭한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저 바쁘겠지.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다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중 아들 생일을 맞아 정우 씨가 김옥자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하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도 전화기를 붙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제철 나물, 쇠고기 장조림, 도톰한 계란말이,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었지요. 싸구려 비닐봉지가 보기 싫어 일부러 마트에서 샀던 예쁜 보자기까지 꺼내 싸며 웃음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유리 씨도 좋아하겠지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정우 씨의 집에 도착하자 유리 씨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인사는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옥자 씨가 건넨 반찬 보따리를 받으며 유리 씨는 말했습니다. 아, 굳이 이런 걸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무시가 있었어요. 김옥자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유리 씨는 보따리를 바로 주방 한쪽에 내려놓았고 그날 저녁은 유리 씨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우 씨는 어색하게 웃었고 김옥자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따라 나섰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조용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반찬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취급당한 건 처음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앉은 김옥자 씨는 살짝 눈치를 주었습니다. 유리야, 저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었겠지? 유리 씨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냉장고가 꽉 차서 아마 어딘가 치웠을 거예요. 치웠다. 그 말은 어쩌면 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었지요. 그 순간 김옥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쌓여온 무시와 상처, 그리고 말 못할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옥자 씨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삶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요. 며칠 뒤 정우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톡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리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하루라도 늦게 답장을 보내는 법이 없던 김옥자 씨였습니다.
정우 씨는 조심스레 고향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이웃 주민에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제야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에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정우 씨는 반차를 내고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우편함엔 편지가 몇 장 꽂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당황했고 유리 씨는 그 모습을 곁에서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어머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조차 무성의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우 씨의 회사 메신저에 누군가 링크 하나를 보냈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옥자, 새로 설립된 요양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 개업식 현장 사진 속에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김옥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숨을 들이켰고 유리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소박하고 조용하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정우 씨의 스마트폰으로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옥자. 박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고향집 땅 문서 복사본과 수십 장의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수십 년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재개발지구로 확정되며 수십억 단위의 보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노인복지타운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옥자 씨는 묵묵히 땅을 내주고 그 대가로 요양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편지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잘 지내고 있지? 반찬은 버리지 말고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우 씨는 두 손으로 종이를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리 씨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다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반찬 한 통을 버린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자취를 감춘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 씨는 더더욱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고 감정을 말로 드러내는 걸 무능함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그녀에게 불편함을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김옥자 씨의 기사와 사진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에 이어 버산업 전문지에도 그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노인을 위한 진심이 담긴 복지 철학이 화제가 되었고 노후를 위해 자신의 땅을 내어놓은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김 회장의 며느리가 누구냐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왜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적이 없느냐고. 그 질문들은 정우 씨를 타고 유리 씨에게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선이 불편한 눈초리로 바뀌었습니다. 김 회장의 며느리답지 않다는 말, 예의가 없다는 말, 한 번도 기사 한 줄 없는 사람이라는 말. 유리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결코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고 이름 없는 격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의 초청장이 유리 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청회색 봉투 안에 정갈한 활자체로 인쇄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옥자 회장이 주최하는 VIP 자선 오찬. 장소는 서울 강남 모처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고, 참석자 명단에는 각계 인사들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진,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초청장을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고 유리 씨는 미용실을 예약하고 새로 맞춘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을 느끼며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장 중앙 눈에 띄는 자리에 김옥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이었고 주름진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국회의원과 유명 방송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씨는 말석의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준비된 무대였고 자신은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 선택된 소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처음으로 쓴물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버려진 반찬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회장 한복판에는 은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식전 요리가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난 후 무대 위에 마이크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김옥자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는 간결했고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연단 끝자락에서 그녀의 눈빛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유리 씨가 앉아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농사 짓고 아이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서 버틴 세월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 하나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유리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숨죽인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자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반찬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모른 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울리는 박수였습니다. 유리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은 이마에 땀을 느끼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이 자리에 왜 불려왔는지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경고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후련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고 단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자리를 떴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도 지역의원도 방송국 기자도 김옥자 씨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유리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끝이 저려왔고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무거운 정장을 벗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유리 씨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무심코 문을 열었고 빈 반찬통 몇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들고 유리 씨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무렵 김옥자 씨가 보내온 장조림 반찬. 그걸 두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었지요. 이거 고기가 너무 질겨요. 왜 이렇게 짜게 하시지? 남편은 말없이 그 반찬을 다 먹었고 유리 씨는 그날부터 김옥자 씨의 반찬을 식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에 처박히고 결국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리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김옥자 씨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발신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 울음은 아무리 삼켜도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입을 떼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깻잎 무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사온 반찬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맛이 목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자신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의 모든 눈빛을 감당해야 했던 그 순간처럼요. 다음 날 아침 유리 씨는 거실에 앉아 아침 햇살이 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김옥자 씨를 찾아가 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직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놓친 타이밍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리 씨는 그렇게 처음으로 스스로를 작게 느꼈습니다.
그 반찬 하나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뒤 김옥자 씨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켠엔 꽃바구니가 몇 개 도착해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익숙한 글씨체의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였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늘 존경합니다. 짧은 문장 속에도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건 분명 유리 씨의 손을 거쳐 오지 않은 진심이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그 글을 가만히 읽고 카드를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CEO가 되었지만 여전히 식사는 혼자 해결했고 출근할 때도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방문객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유리 씨였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비서실 조율도 없이 그녀는 홀로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해할까봐 김옥자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오려무나.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듯 단단했습니다. 유리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작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 하나만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 2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깻잎조림과 계란말이, 조미료 맛이 거의 나지 않는 심심하고 담백한 집밥 반찬이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봉투를 바라보았고 유리 씨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옥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도 비난도 사과도 그 자리에선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틈은 언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좁혀지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그렇게 인사도 없이 돌아섰고 사무실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남겨진 봉투는 마치 어떤 긴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김옥자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열었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깻잎 한 장, 계란 한 조각.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오래전 자신이 만든 반찬과 그날의 말들, 그날의 상처들을 되새겼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란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 때 더 진하게 남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다시 서랍을 열고 정우 씨의 카드 옆에 반찬통에서 꺼낸 작은 메모지를 덧붙였습니다. 잘 먹었다. 다음엔 조금 더 짜도 괜찮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의 하루는 늘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갔지만 김옥자 씨는 조용한 평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오후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메모장을 펴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작은 사연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누구보다 그 이야기들을 아껴서 읽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쓴 돌아가신 남편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글 속에는 세월과 상처, 후회와 사랑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느리 유리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투, 눈빛, 태도, 그리고 그날 반찬 봉투를 놓고 간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그 모든 것이 짧지만 강하게 스쳤습니다. 용서를 바란 적 없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란 존재가 조금은 늦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반찬통은 깨끗이 비워졌고 계란말이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머뭇거렸을지, 손끝에서 몇 번이나 다시 간을 봤을지, 그 상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고 정우 씨는 마침내 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서로가 잃은 시간과 다시 쌓아야 할 신뢰의 모양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우 씨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써줬던 손편지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사 가던 날 화분에 끼워져 있던 쪽지였습니다. 늘 고맙다. 이사 잘하고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 다음에 또 해줄게. 그 쪽지를 그는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옥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온전히 전해진 기억이 있다는 사실. 유리 씨는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옥자 씨는 매주 토요일 부엌에 장조림 재료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오겠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는 날이 올까 봐서였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도 침묵도 사라진 상처도 모두 견디게 하는 단단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옥자 씨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벚꽃이 흩날렸고 요양원 마당에도 작은 텃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집에 들러 소고기와 달걀, 마늘과 간장을 손질했습니다. 장조림 국물은 처음엔 짜지 않게 만들었고 며칠 지나면 한 번 더 간을 맞춰 끓였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그녀는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걸 만들고 있는가? 정말 누군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걸까? 답은 매번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유리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날은 그냥 자신이 평생 해왔던 삶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문 앞에 조용히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통 하나, 그 안에는 삶은 달걀 2개와 조금 심심한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짠맛보다 진심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김옥자 씨는 조용히 포스트잇을 떼어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금 더 진한 장조림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반찬을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다시 먹고 싶은 국물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버티고 사랑을 증명하며 사과를 배워갑니다. 그것이 말로 하는 용서보다 훨씬 무거운 감정이라는 걸 김옥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그릇의 밥을 앞에 두고 깻잎 한 장을 올리고 계란을 반으로 자르고 장조림을 얹어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맛은 옛날과는 달랐지만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정성도, 그리고 반찬 한 통에 담긴 작은 기억조차도요.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마지막 한 송이 남아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사이다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터지기도 하지. 그리고 그 사이다는 늘 제일 늦게 도착하지만 제일 시원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꽃길 인생은 오늘도 작고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을 그릇처럼 담아둡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따뜻한 국물이 당신의 하루를 덮어주길 바랍니다.